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24시 병원을 하고 있는 박형진 원장입니다. 오늘 강연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반려동물의 신경계 질환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신경계 질환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통 반려동물들이 발작을 한다거나, 그죠? 갑자기 이렇게 걷는데 보행이 자연스럽지 못한다거나, 마비가 온다거나, 얼굴이 이렇게 돌아간다거나, 막 고개가 꺾인다거나, 이러한 것들, 다리를 못 쓴다거나, 오줌을 못 싸고 누워 있고 배변도 못 하고 아이가 막 누워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신경계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경계 질환을 진단을 일단은 해야 치료를 하겠죠. 근데 이 진단을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보호자분들이 생각보다 어떨 땐 어떤 검사를 해야 되고 어떨 땐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생각보다 부족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희는 맨날 그런 거를 하다 보니 익숙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보호자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실은 평생을 모르고 살면 제일 좋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크게 신경계 질환을 진단을 할 때는 영상학적 검사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엑스레이, CT, MRI 이렇게 있는데 가끔 검사를 타 병원에서 하고 왔어요. 뭐 하고 오셨어요? CT 찍고 왔어요. 근데 자료 받아보면 엑스레이 찍어진 경우도 많고요. 뭐 하고 왔어요? MRI 찍었다고 하시던데 자료 받아보면 CT 찍고 온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보호자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엑스레이는 평소에 빨리빨리 그냥 이렇게 찍어서 확인을 하는 건데 신경계 질환을 엑스레이로 진단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없다. 확진할 수 있는 건 아예 없다. 그냥 스크리닝 검사예요. 이거에서 이런 거 조금 이 부분 좀 자세히 봐야겠는데 여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하는 게 엑스레이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CT 검사 같은 경우에는 신경계 질환에서 1번으로 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CT 검사는 종양 환자의 전이 평가를 한다거나 결석의 위치, 종양의 개수, 혹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거를 수술 계획을 세운다거나 또 엑스레이로 확인을 할 수 없는 상부 기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코부터 시작해서 요 목 있는 부분까지 요 안에 호흡기계 쪽에 어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있지만 일반적으로 CT 검사 또한 신경계 질환을 진단하는 검사 툴은 아닙니다. 간혹 디스크나 뇌수두증이나 뇌종양이나 뇌출혈을 CT로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MRI가 검사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빨리빨리 알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그게 1번의 어떤 검사 툴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신경계 질환, 중추신경, 뇌, 척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MRI 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람 쪽에서의 MRI 검사와 반려동물에서의 MRI 검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마취 여부입니다. 마취. 사람들은 MRI 찍을 때 마취를 안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찍잖아요. 근데 반려동물들은 그 캔트리 안에 들어가 가지고 보통 여러 시퀀스 찍으면은 40분 정도 한 브레인 하나 찍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아이가 움직이지 않느냐? 아니죠. 엄청 움직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취를 해야 됩니다. 마취. 척수 쪽 문제 같은 경우는 마취를 하는 거에 어떤 큰 부담이 없지만 아이가 머리 쪽에 문제가 의심이 되면 뇌압이 높을 수도 있고요. 뇌 종양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마취 자체가 아이한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취를 안 하고는 검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사람과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아니면 치료를 하고 나서 전후에 어떤 그 변화나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대한 평가들을 루틴하게 자주 못하는 이유는 할 때마다 마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신경계 질환들이 이제 진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보통 신경계 질환은 선천성 문제, 태어났을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후천성 문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문제로 크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 소형견종을 아주 좋아하는 나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뇌수두증, 그다음에 뭐 후두골 쪽에 기형이 있거나 이러한 질환들이 선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뇌수두증 같은 경우인데, 뇌수두증은 머리에 그냥 물이 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보호자분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그 인터넷 서치를 해서 뭐 사람 뇌수두증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쳐보면은 그냥 이렇게 사진들이 나오는데 그냥 딱 봐도 뇌수두증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반려동물은 그렇게 딱 외관상만 보고는 뇌수두증이라는 거는 좀 알기가 어렵고요. 또 이게 선천성 질환이기 때문에 사람에서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뭐 지능이라던가 뭐 말이라던가 이런 게 어느라고 뭔가 떨어지고 하는 거가 대번에 느껴지지만 반려동물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아이는 그냥 약간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뭔가 좀 느려요. 근데 그냥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을 하시지 그게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있다가 첫 번째 증상으로 갑자기 뭐 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아이가 다리를 못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병원을 와서 검사를 해서 뇌수두증으로 진단이 되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죠. 아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죠.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그 질환을 갖고 있었는데 다만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보호자분들이 아이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라고 혼내는 게 아니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랑 뭐 대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 뭐 사람에서는 뭐 두통이 있거나 뭔가 뭐 좀 눈이 좀 침침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보호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아이가 이상하다는 거를 알아차릴 때는 발작을 하거나 아니면 눈에 띄게 아이가 보행을 못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알지. 아이가 뭐 눈이 침침하고 약간 뭐 이렇게 밤에 이렇게 약간 두통 때문에 애가 자꾸 깨고 이러는 걸 어떻게 아냐는 거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돼서 그 증상이 발현이 되었을 때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비유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 그 컵이 있는데 컵에다가 물을 막 따르고 있어. 그 물이 차고 있죠. 물이 차고 있는 동안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언제 알지? 물이 넘칠 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계속 병은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넘쳤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그거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뭐냐? 넘쳤을 때 그걸 다시 넘치지 않게 어떻게 치료를 할 거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뇌수두증 같은 경우 뭐 MRI를 통해 진단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마취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실은 보호자분들이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저한테 뭐 메일도 보내시고 뭐 쪽지도 보내시고 뭐 이렇게 되게 많이 하는데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걷고 있는데 뇌수두증인가요? 뭐 혹은 뇌종양인가요? 혹은 뇌염인가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단 말이죠. 저는 어떨까요?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증상을 보이면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거는 머리 쪽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라는 것까지만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머리 쪽 이상이 뭐 대뇌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정도까지는 제가 말할 수 있어요. 경험적으로. 그다음에 아이의 증상들을 보면. 그럼 대뇌에 문제가 있는 게 수두증이 될 수도 있고요. 뇌수막염, 뇌염이라고 하거든요. 뇌염이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종양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뭐 사람으로 풍이라고 하죠. 풍이 왔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MRI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뭐 간혹 디스크가 됐던 뭐 뇌질환이 됐던 아이가 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좋아졌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막 카페나 뭐 여러 가지에 막 올리죠. 그런 검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간 지나면 좋아집니다. 한약 먹으면 그냥 낫더라고요. 뭐 이렇게 막 글을 올립니다. 그거는 왜 그럴 거냐면 풍 같은 거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반려동물에서도 그 중풍이 있습니다. 인팍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어린아이에서보다는 이제 나이가 든 환자들한테서 이제 많이 오죠. 그거는 치료 방법이 딱히 있진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엄청 심하게 뭐 예를 들어 아침까지 엄청 잘 뛰놀던 애가 잠깐 마트 갔다 왔던 애가 옆으로 팍 넘어가 있어 못 움직이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증상은 갑자기 심각하게 팍 오지만 한 3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아이들이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 또 디스크를 예를 들어 보자면 디스크 치료를 할 때 보호자분들의 가장 관심사는 이건 것 같아요. 수술을 할 거냐, 보존 치료를 할 거냐. 이게 두 가지거든요. 물론 수술을 하지 않고도 좋아지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수술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것도 맞죠. 근데 수술을 하지 않아도 좋아지는 경우들은 어떤 거냐면은 디스크가 손상이 됐는데 그 감각신경까지 완전히 손상이 되지는 않은 상태, 감각이 좀 살아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기다려 볼 수 있어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아예 감각이 소실이 돼버리고 이렇게 된 경우에서는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아이가 회복이 되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둬서 좋아질 확률이 예를 들어 뭐 10%, 수술을 해서 좋아질 확률이 70%라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더 확률이 높은 거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수술을 안 하면 아이는 좋아질 확률이 0입니다는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술을 결정하고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병원에서 MRI 검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MRI 검사를 했습니다. MRI 검사를 했는데 MRI상 뇌에 혹은 척수에 이상이 없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근데 아이는 증상이 있어. 이렇게 되면은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죠. 그러면은 글쎄요, 저희도 잘 모르겠네요 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 보호자분들이 MRI를 검사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MRI는 어떤 거를 기반으로 보는 거냐? 그림이잖아요, 그림.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모양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모양이 바뀌어야 구조적으로 뭔가 모양이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야 사진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신경계 질환이 구조적으로 모양이 바뀌지 않는 질환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말초신경적 문제가 있어도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은 대표적인 게 특발성 간질 같은 건데요. 그런 부분들은 그 그림상의 어떤 변화는 없어요. 그거는 기능상의 문제인 거예요. 기능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림상의 변화로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럼 여기서 MRI를 찍는 거의 목적은 뭐냐? 정확한 진단을 해낼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흔히 있는 그러한 질환들, MRI로 확인할 수 있는 질환들을 최소한 배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각각이 아까도 그 머리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여러 가지 질환들, 뇌수두증, 뇌종양, 몇 가지 질환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진단을 하는 이유는 예후도 달라지고 치료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건데 스테로이드 약이 어떤 질환에서는 반드시 써야 되는 약이고 어떤 질환에서는 전혀 쓸 필요가 없는 약이거든요. 근데 이 스테로이드가 좋은 약임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많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이 질환이 확실하게 진단이 된 상태에서는 A라는 용량을 줬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럼 부작용이 있지만 이거를 감수하고라도 더 용량을 올려보자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이 되지 않으면 어떻죠? 이게 좀 의심이 돼서 A라는 용량을 줘봤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증량을 더 올려볼까라고 선뜻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아닌가? 그럼 다른 건가? 이렇게 하면서 다른 치료를 방법을 찾는다거나 시간이 끌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적절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 MRI 검사가 이러한 목적으로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을 요약을 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신경계 질환의 환자들을 진단하는 가장 정확한 툴은 MRI 검사입니다 라고 하는 거,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 검사를 해야 어떤 질환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치료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골든타임에 적절한 치료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강아지, 고양이 모두 발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이고 수술을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하면 안 된다가 아니다. 더 나은 예후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신경계 강의를 통해서 우리 보호자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